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9권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유경수와 최규식 종로경찰서장. (1968년 1월 21일) 밤 10시 5분경 청와대가 지척인 자하문 내리막길에서 두 형사는 무장공비의 대열 맨 뒤에 걸어가던 부대장격인 김춘식과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내려오고 있었다. 김춘식은 박 형사에게 "당신 경상도 말씨인데 고향이 어디요?" 하고 물었다. 박 형사가 "대구인데요" 라고 대답하자 그는 "우리 친척집도 대구인데" 라며 말을 흐렸다. 박 형사는 이들과 농담까지 주고받으며 시간을 끌어보려 했으나 기다리던 증원부대는 오지 않았다. 입안이 바싹바싹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때 마침 괴한들은 자하문 고개를 넘어오는 원효여객 60번 버스를 세웠다. 박태한 씨의 회고. 무장 공비가 분명한데 그 자리에서 놓칠 수 없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못 잡으면 우리는 죽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공비들은 이미 7, 8명이 버스에 올라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극성스럽게 저지하기 시작하자 대장인 듯한 자가 부하들에게 내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2명이 이들을 다 상대할 수는 없고 미치겠더라고요. 하지만 그때까지 공비들의 목표가 청와대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버스에서의 시비가 끝나자 대열은 다시 움직였다. 경복고등학교 후문을 지나 청와대로 꺾어지는 커브쯤에서 맨 뒤에 가던 김춘식에게 박 형사가 끈질기게 말을 붙이는 바람에 김춘식은 어느새 대열과 7, 8m 떨어지게 됐다. 박 형사는 속으로 이놈 한 놈만이라도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밤 10시 10분 박 형사는 길이 꺾어지는 쪽으로 공비들이 빠지면 연락을 받고 달려올 증원부대가 자신을 발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장 공비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이르자 정 형사와 함께 승강이를 벌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헤드라이트 불빛이 길 아래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다. 지프차는 괴한들의 대열 앞에 멈춰섰다. 전진하던 대열도 멈칫했다. 헤드라이트가 이들의 몰골을 기괴하게 비치고 있는 동안 차에서 당당한 체구의 사나이가 내렸다. 최규식 종로경찰서 서장이었다. "나는 종로경찰서장이요. 소속을 밝혀야죠. 외투 안에는 뭐가 들었어?"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CIC 사령부가 있는 효자동으로 가는 길이요. 여기는 내 담당 구역입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고는 아무도 못 지나가고." 2조 조장 김신조는 대열 중간에 서 있다가 지프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추는 가운데 최규식 서장이 권총을 뽑아들고 저지하는 모습을 목격하고는 남침 후 처음으로 당황했다고 한다. 공비들의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졌을 때 최규식 서장 뒤로 시내버스 한 대가 올라오다 길을 가로막은 지프차 뒤로 멈춰섰다. 공비들은 버스를 국군의 지원병력인 줄로 착각했다. 잠시 후 또 한 대의 버스가 커브를 돌아 나오다 앞차량이 멈춰서 있자 급정거를 했다. 공비들은 연이어 2대의 차량이 도착한 것을 목격하고는 외투 속의 총과 수류탄을 더듬었다. 그 순간 최규식 서장과 시비가 붙었던 공비가 외투 속에서 총을 꺼내 최 서장의 가슴을 향해 연발 사격을 가했다. 드르륵 드르륵. 국방군 출동이다. 121 사태의 첫 희생자가 된 당시 36세의 최규식 서장은 가슴에 3발을 맞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 밤 10시 15분경이었다. 총성이 나기 무섭게 공비들이 일제히 버스를 향해 사격을 가하면서 3발의 수류탄이 장렬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청운중학교 3학년 김형기 군과 회사원 홍유경 씨가 수류탄 파편을 맞아 그 자리에서 숨지고 버스 차장 김정자 양은 오른팔에 관통상을 입었다. 버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뛰어내렸다. 어둠 속에서 공비들은 자신들을 공격하는 국군인 줄 알고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 순간 대열 뒤에서 부대장 김춘식과 말을 걸었던 두 형사가 김춘식을 쓰러뜨렸다. 박 형사는 오른손으로 김춘식의 목을 죄면서 왼손으로는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을 들고 머리를 내리쳤다. 졸지에 돌멩이로 머리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의식을 잃은 김춘식을 박 형사는 손목에 수갑을 채워 생포하는 데 성공했다. 멀리서 동료가 경찰에 의해 쓰러지는 것을 목격한 공비들은 도망가면서 두 형사를 향해 총을 쏘았다. 정종수 형사가 쓰러졌고 박태한 형사는 왼쪽 귀 위로 총알이 스쳐 지나갔다.
경복궁 후문 일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총성이 퍼지자 청와대 외곽을 경비하던 수경사 30대대 병력들이 즉시 달려오기 시작했다. 김신조 목사의 회고. 한 명이 쓰러지는 걸 보고는 틀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휘부가 무너졌다고 판단하는 순간 휴전선에서 청와대까지 내려왔다는 자부심이고 뭐고 다 없어졌고 동료들이 순식간에 흩어지는 겁니다. 청와대고 작전이고 없었어요. 불과 5분 정도 교전한 것 같은데 모두 사방으로 흩어졌던 겁니다. 일부는 오던 길을 거슬러 세검정 쪽으로 튀었고 일부는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을 탔고 저는 경복고등학교 뒷담을 넘었죠. 인왕산을 타고 북으로 가려고 말입니다. 인민군 소위 김신조는 동료들이 많이 택하지 않은 루트를 골랐다. 자하문을 넘어 세검정 쪽으로 도망가려던 공비들은 뒤따라 내려오던 시내버스를 향해 수류탄을 던지고 기관총을 난사했다. 그러나 승객들이 미리 대피한 상태여서 피해는 없었다. 이들은 세검정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2대의 버스에도 수류탄과 기총소사를 해대며 도망쳤다. 밤 10시 30분경이었다. 야간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심장부 부근까지 침투한 것은 성공했지만 무고한 양민을 학살해가며 유격전을 벌인 것만큼 어리석은 비정규전 사례도 없을 것이다. 밤 10시 40분경 세검정길과 북악산 일대는 수도경비사령부 소속 30대대 병력들이 투입되어 총격전으로 이어졌다. 30대대 병력이 현장에 투입될 무렵 경복궁 옆에 주둔하던 30대대 연병장에서는 대대장 전두환 중령과 작전주임 장세동 소령의 지휘하에 81mm 박격포 10여 문에서 조명탄이 날아올랐다. 조명탄은 밤새도록 세검정과 북악산 일대를 대낮같이 밝혔다. (1968년 1월 21일) 밤 10시 15분부터 30분 사이 총성이 여러 차례 울린 시각 박정희 대통령은 감기약을 먹고 잠을 자다 깨어났다. 박종규 경호실장이 제일 먼저 달려왔고 최욱운 수경사 사령관이 그 뒤를 따라 들어와 상황을 보고했다. 비슷한 시각 김성훈 국방부 장관도 총성을 듣고 국방부에 비상전화를 걸었다. 청와대 부근에서 교전 중이란 보고를 받은 김 장관은 즉시 차를 타고 청와대로 달려왔다. 박정희 대통령은 점퍼 차림으로 집무실로 내려와 있었다. 김 장관이 보니 박 대통령은 경황이 없는 듯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김 장관, 내가 감기에 걸려 약을 먹고 자다가 일어나는데 말이야. 거참 이놈들이 여기까지 쳐들어올 줄 누가 생각이라도 했겠소. 고약한 놈들, 뭐 못하는 짓이 없구먼. 그렇게 파괴하더니 결국 여기까지 쳐들어왔구먼. 저도 놀랐습니다. 각하, 괴뢰군 놈들이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두 사람은 전쟁을 겪은 군인 출신이어서 그런지 수행하던 경호원들이 보아도 무척 대담했다고 한다. 청와대 밖 하늘은 수경사 30대대에서 쏘아올린 조명탄으로 환하게 밝아 있었다. 윤필용 방첩대장은 김성은 국방부 장관에게 전과와 피해 상황을 수시로 보고했다. 자하문에서 최초 총격전이 벌어져 종로경찰서장이 피격당해 순직했으며 한 명은 생포했고 현재 청와대 외곽으로 몰아내며 추적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박 대통령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자 최규식 총경이 하며 몹시 안타까워했다. 최규식 총경은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재학 중 6.25를 만나 육군 종합학교 31기생으로 임관했다. 5.16 당시 소령으로 복무 중 혁명정부로부터 충청북도 경찰서 정복과장으로 발령받아 경찰에 투신하게 됐고 능력을 인정받아 부산시경 정복과장을 거쳐 1966년 8월 용산경찰서 서장으로 승진했다. 1년 뒤인 1967년 10월 27일 종로경찰서장으로 발령받아 근무 중 참변을 당했다. 최규식 총경의 순직을 가슴 아파한 또 한 사람은 2층 부속실에서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앉아있던 유경수 여사였다. 이날 밤 경호실에서 등하 관제를 요구해 제2부속실의 홍정자 비서관은 불도 켜지 않은 2층 복도를 오가며 유 여사의 심부름을 했다. 총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유경수는 극도의 침착성을 보이고 있었다고 한다. 5.16 혁명하던 날 이모님 인상과 참 비슷했어요. 총성이 나자 어느새 옷을 갈아입고 서재 겸 집무실이던 방으로 가셔서 촛불을 켰죠. 경호관들이 오가면서 소식을 전해줬는데 최규식 총경이 순직했다는 말을 들었던 겁니다. 최규식 총경이 용산경찰서장에서 종로경찰서장으로 1년 만에 부임하게 된 것은 유경수 여사의 칭찬이 주요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성실했던 최 총경은
부산시경 정복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동아대학교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던 중 용산서장으로 발령받아 상경했다. 유경수 여사는 해외 순방이나 큰 행사 때마다 깔끔한 복장에 절도 있는 행동으로 일선 경찰들을 지휘하는 최총경의 모습을 눈여겨봤다고 한다. 그 후 관내에 청와대가 포함된 종로경찰서장으로 발령받게 하는데 힘이 됐다는 것이다. 미망인 유정화 씨에 따르면 남편 최 총경은 서울 용산으로 올라와서도 공부를 계속했고 종로경찰서 서장으로 발령받은 뒤로는 너무 바빠 부산대학교 교수들이 상경해서 논문 지도를 했다고 한다. 1968년 1월 12일 최규식 총경은 부산대학교로부터 논문이 최종 통과되어 석사 학위를 받게 되었다는 축하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9일 뒤 자아문 언덕에서 무장 공비가 쏜 총탄에 숨을 거뒀다. 미망인 유 여사는 그해 2월 26일 부산대학교 총장의 초청으로 남편을 대신해 졸업식장에 참석, 학위를 받았다. 유 여사의 조카 홍정자 비서관의 회고. 그날 밤 이모님은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는 않았지만 최 총경의 죽음이 마치 자기로 인해 벌어진 것은 아닌지 자책하는 듯이 슬퍼했죠. 새벽 2시쯤 되자 전화를 해야겠는데 뭐라고 해야 하나 라며 수화기에 손을 얹고 몇 번이나 주저하다가 종로경찰서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는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울먹이셨죠. 밤 12시가 가까워지자 청와대로 속속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청와대 쪽에서는 이우락 비서실장, 김시진 정보비서관 등이, 정부 쪽에서는 정일권 국무총리, 홍종철 공보부 장관, 신직수 검찰총장, 김현옥 서울시장, 이낙선 국세청장 등이 달려왔다. 강요들은 박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던 중 총성이 난 이상 시민의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진상 발표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다음날 아침 6시에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난 박 대통령은 라디오를 켰으나 사건은 여전히 보도되지 않고 있었다. 박 대통령은 신범직 청와대 대변인을 불러 왜 방송이 늦어지고 있나면서 중계방송 하다시피 소상하게 보도해서 국민의 불안을 덜어주고 간첩수색에 국민의 협조를 얻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보도 관제는 22일 오전 7시를 기해 해제됐다.